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북한 문화의 소통을 위하여 라고 큰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개성공단에 가셔서 일하셨던 분도 있다고 하던데, 북한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이 남북한이 원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북한이 원래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으앙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남북은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단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의 존재와 더불어 남북 분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여기 파주 넘어가서 문산 지나가면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본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남북한이 다르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지. 원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얘기는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 짚어볼 거고요. 그래서 남북한이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남북한 언어는 굉장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가 이질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젊은 학생들 중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남북한 사람이 만나면 말이 통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질화됐다는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여전히 강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동질적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이질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이질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름과 틀림은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해봐야 하고, 다른 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랑 다르기는 한데 저 사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편하면 물어보고 의문을 해소하고, 그래도 불편하면 그래도 참는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데 다른 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틀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틀린 것도 그냥 꼭 참으시나요? 참으셔야 하나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서 다른 걸 받아들이세요로 끝나요. 틀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거기까지 아주 짧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남북한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45년부터 70년까지 구분해 놨어요. 통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굳이 통일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통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은 민족이라서. 굳이 같은 민족이라고 꼭 통일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나한테 무슨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는데요? 또 말이 막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아니 한민족인데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런 식의 애들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이렇게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보고, 한민족이 여러 개 국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기도 하고, 근데 왜 꼭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통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말이 턱 막히죠.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통일 왜 해야 돼요? 분단이 됐으니까.
분단이 안 됐으면 우리가 통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분단이 됐으니까 통일을 해야죠. 분단이 어떻게 됐는지, 분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자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진 상태로 그냥 뭐 말하면 서로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밖에 없고 그냥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단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분단이 됐었지? 분단의 과정을 짚어보면 통일을 해야 할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단 이후에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여기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121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청와대 습격 사건 이런 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뭔데요? 이러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그 청와대 근처인데 아침에 산책을 나가다 보면 청와대 정문에서 제 걸음으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1월 22일에 맞서서 그 무장공비 세력을 저지했던 종로 경찰서장과 그 부하 직원이었던 그 경사님 여기 이 자리에서 막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모르죠. 1월 23일에 푸에블로호가 납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산 앞바다에 미국 그 군함인데요. 그러니까 원산 앞바다에 공해상에 있었어요. 이 배를 이제 북한 당국이 끌고 가서 거기 있는 선원들을 다 잡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선원들은 보내죠. 한 뭐 10개월 정도 걸려서 보내고 그 배는 잡은 채로 지금 어디 있느냐면 얘가 대동강변에 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애들이 왜 숙제할 때 있잖아요. 중학교 숙제 뭐 이런 거. 수행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보면 우리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이 이렇게 68년 1월 21일에 이 사건이 나고 이틀 뒤에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납포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한은 우리만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호전적이었네. 이런 게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지금 한 50대 중반쯤 된 아드님이 자기 아버지 돌려달라고 지금도 운동하고 있는 거 이런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알 텐데 그 70년 될 때까지는 북한이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수상으로 김일성이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긴 한데 출발 지점의 김일성은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이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지도 않았고 이게 이제 70년대 북한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북한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미 북한스러운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 남북한이 그냥 막 갈라져서 그때는 어수선한 데다가 저길 왜 못 가지? 하는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어제까지 갔던 곳인데 왜 갑자기 못 가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70년이 되면 이젠 정말 남북한이 갈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 121 사태, 아까 그 뭐죠? 청와대 습격한 그 이후에 아 이제는 정말 마음대로 못 가겠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분단선 있는 근처에서 안내인을 사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같은 데는 밤에 월북했던 남편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강화도 교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저 집 남편이 없어요. 왜냐면 월북해서.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누구인지. 왜냐면 남편이 밤에 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가 그 121 사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정말 진짜로 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곧 통일되겠지? 20일 있으면 통일되겠지. 뭐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뭐 한 15일 정도 있으면 뭐 다시 만나겠지.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분단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할 수 없구나. 이제 분단이 됐구나. 이게 70년 정도가 돼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흥분하는 사건이 생기죠. 남북 적십자 회담하고 뭐 남북한이 막 만나는 거예요. 이때가 처음입니다. 분단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 전에 뭐 김구 선생이 올라갔다 이런 거 말고 이때가 처음인데 이때 사람들은 정말 통일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꺾이면 이제 확 꺾이는 거죠. 이제 정말 통일은 멀리 갔나 봐 하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이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의 일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의 북한 모습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무자아비판하시오 나오던 시절이고 뭐 이렇게 여행증 끊어야 다닐 수 있고 뭐 배급제도 도입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의 북한의 모습이어서 이제 그 이질성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고착화되어 가요. 그러다가 90년에 들어서면 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는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는 얘기를 들어요.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굶어 죽고 뭐 그런 사진 나오는 거 다 많이 보셨을 거고 90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이 튼튼하던 소련이 어느 날 소련이 없어졌어요. 소련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소련이 없어지더니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슨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던 소련이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 큰형님 노릇을 하던 소련이 어느 날 러시아로 남고 막 다 갈라져가지고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거기다가 더 놀랍게 이 러시아가 한국하고 국교를 수교를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의 배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한국하고 이제 그 국교를 수교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김일성 죽고 그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오고 그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탈북하는 행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는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에 들어서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북한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2000년 들어서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 요때쯤 되면 이제 그 북한이 정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쯤에 김정일이 어느 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된 상태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최고 지도자인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나오더니 어느 날 막 머리가 이렇게 뭉친 상태로 나와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쓰러진 거죠. 그 스트로크로 쓰러졌던 그 상태. 그리고 이제 급하게 뭐 후계자 구도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2010년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90년까지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나름 북한식으로 튼튼한 그런 사회였던 반면에 90년에 들어가면 이제 벽돌이 하나씩 밑에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다가 2011년에 아직 죽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 30도 안 된 젊은 지도자가 휙 하고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로 나섰던 게 2011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이제 2012년 1월 1일자 김정은의 그 신년사 발표 영상을 지금 보시면 지금은 그래도 김정은이 이미 한 10년 정도 지도자 노릇을 했어요. 뭐 살도 많이 찌고 뭐 나름 이렇게 그 지도자의 틀이 갖춰졌는데 그 2012년 1월 1일자
그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영상은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린 것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이 무대가 두려운, 왜냐하면 무대에 처음 서보면 그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그 무대가 두려운 젊은 애가 하나 나와서 눈을 못 들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고에다 눈을 받고, 그러니까 잠깐 눈을 들었다가 금방 원고로 눈을 떨어뜨리는 상태로 그렇게 미숙한 그러니까 젊은이가 지도자로 나왔던 게 2012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2017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는 외부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푸틴도 만나고 싶고 시진핑도 만나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건데 다 안 만나줘요. 그러다가 2017년에 그 핵실험을 6번째 핵실험까지 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제 그 2018년 돼서 동계 올림픽에 뭐 김정은 오고 그러니까 김여정 오고 뭐 이제 그 바깥 세계로 김정은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어요. 만날 때 그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 뭔가 이번에 해결이 된다.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나 봐요. 그래서 평양에서 떠날 때 평양역에서 환송 행사를 크게, 보통 북한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미리 잘 안 알려주거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공한 건 알려주고 뭐 이렇게 자기네가 보기에 실패한 거는 그 신문에 보도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갔어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때 뉴스에 나와요. 금메달을 따러 갔는지 올림픽에 나갔는지 이런 거 잘 안 알려주다가, 근데 그때는 정말 김정은이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널리 막,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와서 화동이 막 이것도 주고 막 이렇게 크게 빵빠레도 울리고 이러면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차로 베트남까지 중국을 다 지나서 6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 김정은의 행적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나갔잖아요. 그 되게 실망스러운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지금 이제 몇십 년 거를 지금 여러분의 기억을 자극하면서 잠깐씩 지나갔는데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 왔고 어디까지 달라져 있는지, 이 상태에서 통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하면 왜 해야 되는지, 분단 상태로 그냥 살 건지 뭐 이런 거를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체제 달라요. 자유주의, 다원주의, 의회민주주의 여러 정당이 있는,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하나의 그 집권당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정당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집권당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 잘 내거든요. 애들이 다 역시 저의 기대를 따라서 다 빠져줍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에도 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야당이 없습니다. 그럼 당이 여러 개 있다며? 그러니까 집권당 말고 다른 당은 뭐냐? 우당입니다. 우자를 써요. 그래서 이 우당은 조선노동당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를 글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하면 그날 밤 12시 지나서 새벽 3시 사이에 북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풍을 씌운 트럭이 와서 그 집 사람들 다 끌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보면 그 집은 빈 집인 거죠. 그렇게 될 거라서 아무도 그런 용기 내지 않습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는 안 하는, 열심히 추종해주는, 열심히 옆에서 찬성해주는
우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도교 청우당 같은 데들이 그런 곳이에요. 5년에 한 번씩 그 선출직 대통령을 뽑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죠. 보통 추대합니다. 높이.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높이 추대를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자기가 나서서 내가 지도자 할래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알아서 여기서 다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로 추대를 하겠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빠르게 다른 선거구에서도 빠르게 이걸 해야 돼요. 이거 늦게 하시는 거는 충성심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루 사이에 다 빠르게 그냥 다 해서 이제 그 높이 추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첫 번째 선거, 그게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이제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첫 번째 선거 할 때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보통 북한에서 선거일이 되면 새벽 6시부터 선거를 하는데 그 전에 가서 빨리 줄을 서야 됩니다. 1등으로 선거를 하는 게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제 경건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다 뭐 넥타이까지 다 매고, 여자들은 보통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거장 앞에 가서 줄을 서서 또 이렇게 뭐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잔칫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5시 40분 이때쯤에 가서 그 투표장 앞에 가서 줄을 섭니다. 혼자 있겠죠? 그 시간에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그 투표장 안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다가 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오다니, 내가 투표를 하러 왔는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충성심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구마구 화를 내기도 하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뭘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버지가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5년에 한 번씩 바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을 바꾸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이 소유주가, 그러니까 특히 토지, 건물, 집 이런 거의 소유주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가,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하나는 국가가 인정한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보통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국가에서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개인이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은 내 거는 아니에요. 그 대신 내가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입사증이라는 그 문서에 우리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입사증이라고 하면 그 집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고 당국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너 이 집에서 살아도 돼. 라고 그 사용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길이 나는데 큰 길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이 한 반 정도 잘려서 나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져가세요. 국가에다 바칠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공무원은 없죠. 머리에 정말 총 맞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보상 계획을 세우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 집이 이제 필요해요. 청진시 그 인민위원회에서 이 집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해군이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서 다친 사람한테 이 집을 주기 위해서 이 집을 비워야겠어. 당신 좀 나가주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나한테 없어요. 나는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동안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권이 없다는 거죠. 개인이 그 국가 권력을 향해서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적 소유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조선 역사 같은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역사 중에 딴 거는 모르겠고 이 부분만 훈민정음 얘기만 할 거예요. 왜 남북한 주민이 만났을 때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말 중에서 두음 법칙을 안 지켜요. 이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 이름을 리명희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명이라고 합니까? 이게 불만스러운 거죠. 리윤입니다. 이윤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제가 왜냐면 그게 가장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1933년에 조선어 학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 1933년에 우리 맞춤법을 통일해서 제정을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수많은 회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남북한이 맞춤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의사소통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이게 있어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례가 몽고입니다. 몽고로에서 내몽고와 외몽고가 이제 내몽고는 이제 중국에 속해 있잖아요. 서로 이게 글을 써서 통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맞춤법을 그분들의 조상은 안 만들어 두셨나 봐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게 현명하게 만들어 두셔서 여러 가지 변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로는 이렇게 돼 있고 강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총론에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요. 맞춤법 그 받침 없이 맞춤법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지금은 서울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1933년도 당시에는 서울말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을 때 토는 그 운말에 붙여 쓴다. 이게 이제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그 총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언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강론에 들어가면 강론이 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자모의 수와 그 순서를 정해놨어요. 익숙하시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 쓴 자모로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쌍기역, 쌍디귿 이게 아래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복자음과 복모음은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름도 정해놓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다 이제 배우신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쌍기역, 쌍디귿의 이름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혼란스러울까봐 얼마나 자세히 적어 놓으셨는지 이게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좀 전에 지금까지 보신 게 1933년에 만들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인데 1940년도에 이때가 언제죠?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편먹고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엄혹한 시기였겠어요. 그때 이제 개정안을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논의를 시작했어요. 논의가 다 끝나기 전에 해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46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3차 수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북한에서는 이때부터 신철자법이라고 해서 바꿔요.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자법을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해서 바꿔서 최근에 북한에서 쓰는 그 맞춤법은 조선말 규범집이라고 해서 1987년에 최종 개정한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을 한번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개정한 한글 맞춤법은 40년에 시작한 것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8년에 한번 고친 거죠. 뭘 보시면 아실 수 있느냐면 요즘 애들은 다 했습니다로 배우는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로 그게 바뀐 게 8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때 바뀐 그 시점이어서 그 이후로는 또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뭐 외래어 표기 규정 조금 바꾸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대대적으로 맞춤법을 바꾼 거는 그러니까 33년에 만들어서 40년에 고쳐서 88년에 최종적으로 한 게 이제 그 우리의 맞춤법이고 북한에서는 33년에 만들어서 40년에 고치기 시작했는데 48년부터 신철자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87년에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를 보셔야 되는데 뭐 네. 이름이 다르죠. 네. 이게 왜 다르냐 하면 기, 역, 니, 은 하면 옆으로 갔다가 뭐 그 가로로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귀찮은 거죠. 그냥 다 의 발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느드로 이렇게 하면은 뭐 안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외우기는 정말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모음하고 복자음도 다. 그래서 철자가 40자가 됩니다. 자, 아까 33년의 맞춤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디가 달라졌는지 보셨잖아요. 자, 88년 한국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보시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33년에 정했던 맞춤법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름도 기역, 니은으로 원래 형태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 여부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1933년에 닷소리 그러니까 자음을 변기할 것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여기 있죠. 냐녀, 뇨뇨, 니네가 단어의 첫 소리에 올 때 그 발음을 따라서 야여, 요유, 이 예로 적는다. 그리고 또 이제 혼란스러울까 봐 친절하게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그러니까 갑을 취할 거는 여자, 영변 이렇게 돼 있는데 버릴 거에는 여자, 영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33년에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남녀, 부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라. 왜냐하면 이게 첫머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도 다 또 친절하게 정말 혼란스럽지 않게 다 만들어 두셨어요.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을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버리고 뭘 취할지 또 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낙원 취하고 락원 버리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버리고 뭘 취할지는 여러분들이 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기준에 따라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틀린 거는 그릇되거나 어긋난 거를 얘기할 때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냥 다르다. 근데 이제 그 틀린 거는 왠지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일한 것을 다르게 대우할 때 차별입니다. 딱히 다르게 그 대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다르게 대우하는 거. 구별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한 거. 다른 걸 보면서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거죠.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 남북한 주민이 서로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섞여 있을 때, 아니면 제가 북한에 갔어요. 주변이 다 북한 사람이. 저 혼자 한국 아니 저 혼자는 혼자 가는 경우는 없고 한 두세 사람이. 근데 주변에 한 20명, 30명은 다 북한 사람이고 우리 한 두세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서 남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이건 다르고 저건 틀리고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상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틀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틀림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렇게 썼거든요. 처음에 요 슬라이드 만들 때 조교한테 이것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해왔냐면 틀림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잘못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해가지고 바로잡은 거에 성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그 왼수 같은 자식들의 행동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틀린 거를 막 지적해가지고 바로 잡았어. 내가 성공했어.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 바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뭘 잘못하고 있을 때, 혹은 북한 주민이 뭘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보는 알려줘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이게 리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란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막 넘어가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차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혹은 북한 이탈 주민이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알려주시나요? 열의 9은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걸 피하지 않고 알려주는 거, 정보를 제공하는 거, 네가 만약에 그런 행동과 그런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 너는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대접을 받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거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로. 지금도 제가 최근에 북한의 임산부, 북한에서 출산 경험이 있으신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가 있을 때, 어린 아기가 있을 때 담배 피는 거를 조심하나요? 아닙니다. 남자들은 뭐 아무 데서나 다 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뭐 2003년, 4년 이때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튼 문을 딱 열었더니 하얀 그러니까 구름이 쫙 이렇게 올려 나오는데 저 문 열자마자 막 소리 질렀거든요. 10시에 회의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예의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남자들은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은. 게다가 여자가 뭐 그렇게 야단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짓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무시하는 태도로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거 먹어봤어요? 뭐 이런 사람들 진짜로 있나 봐요. 거기도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그럼 말이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고 정말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존중하는 태도로 물어보면 이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얘기 뭐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탈북했는지 물어보지 마. 가족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마. 기분 나쁠지도 몰라.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 사람이 3일 있다가 갈 거로 예상을 하고 내가 3일 동안 꾹꾹 참았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그 엄마 손님으로 오신 분이 한 달을 있겠다는 거예요.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것도 조심하고 저거 안 물어보고 이거 기색 살피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그냥 그 사람들은 손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작전을 바꿨죠. 학생들한테 다 물어봐.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뭐 궁금한데? 다 물어봐. 물어보는데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 그리고 결정은 나는 물어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권한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그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을 해주고 싶을 때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다 질문할 건데 혹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 억지로 다 대답해 주려고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답을 못 들으면 할 수 없죠. 궁금한 채로 남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꾹꾹 참으면서 궁금증을 억누르고 저 손님이 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불편한 심정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건 갈등의 해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기회가 눈앞을 이렇게 스쳐가면 신의 옷자락을 낚고 채는 것처럼 저는 일단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을 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냐 하면 통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한 영원히 주변국의 장난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 줄어들거나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쌓여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차피 겪어야 할 혼란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종기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종기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종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마지막은 약간 희망적인 저의 희망이 섞여 있는 건데 3만 5천 명이 5천만 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는 모든 일이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2,500만과 5천만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왁 하고 터져 나오기는 할 텐데 그게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어차피 터져야 될 상처가 터지면서 서서히 해결책을 찾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일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쟤네랑 정말 같이 못 살겠어. 서로 남북한이 서로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투표를 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사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1945년의 분단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국가로 분리하겠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뭐 국민투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선택하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저게 될 거다. 그리고 저게 되면 난 어떻게 할 거다. 저걸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45년도 당시에는 아무도 혹시 아셨습니까? 44년에 내년에는 이게 한반도가 분단이 된다. 나는 알았다. 우리는 정말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그걸 왜 우리가 당하지?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오래전부터 했는데 독일은 당연히 당해도 싸죠. 왜냐면 독일은 전범국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였습니다. 그런 논리로 분단을 할 거면 일본을 할 것이지. 왜 우리를 하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12분 정도인데 일단 만화영화를 보시기만 하시겠어요? 정이라 만든 마사까지 쳤으니까 진짜 요리사 같다 야. 그래? 오늘은 일요일이겠다. 우리 성희가 결승 경기에 출전하는 걸 축하해서 이 오빠가 요리솜씨를 좀 보이자는 거야. 좋구나. 오빠 엄마만큼 맛있게 만들어야 돼. 아 그럼 야영 가서 요리 실습할 때 이 오빠가 칭찬받은 거 알지? 응. 그래서 어머니도 구급 환자 때문에 나가시면서 이 오빠한테 단단히 인물 줬거든. 그러니는 맛있게 먹고 어머니 앞에서 평가만 잘하면 돼. 알겠어. 오빠 나 뭐해? 그 안에 시원한 샘물이 있어. 성희야, 오빠가 오늘 너 좋아하는 거 다 오빠! 만들어. 어? 맛있지? 너 아까 밥 먹을 때도 시금치만 해서 먹더니 그게 그렇게도 맛있니? 난 시금치 무침이 정말 맛있어. 오빠 아침밥도 안 먹었지? 자, 한 번만 더. 이런 남새나 먹고 힘을 쓴대. 그저 영양가에선 이 소고기상 없어요. 알아. 그래도 난 이게 더 맛있는데 뭐. 치, 너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텔레비전에서 봤지? 에? 그래서 내 이제 소고기를 넣어서 맛있는 김밥. 오빠 나 어전 경기 잘해야 돼. 김밥 맛있게 해야 돼. 당무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동무들한테까지야 뭘? 아이고 긴장해진다. 에라 어디 한번 솜씨를 보이자. 이 시간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김밥
김밥 만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흰 쌀을 가마에 앉힌 다음 김밥에 넣을 설을 준비합니다. 밥은 어머니가 다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소고기를 얇고 길게 썰어서 기름에 볶습니다. 예. 맛있게 기름에 볶습니다. 이렇게 잘 익었는지 먹어도 봅니다. 콩당무는 세로 길고 가늘게 자릅니다. 가늘게 써느라면 실수할 때도 있답니다. 달걀은 잘 풀어서 지지고 오이는 가늘게 썹니다. 이만하면 이야, 맛있다. 맛있긴 맛있구나. 그럼 난 김밥에다가 어이와 함께 시금치도 넣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이가 더 맛있어 할 겁니다. 자, 영양가 높은 소고기에 비타민C가 많은 시금치를 넣은 최고급 김밥입니다. 어때요, 요리사 아저씨?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출연의 거급 요리사 혁이었습니다. 가만, 지금쯤 경기가 시작됐겠구나. 이만하면 됐어. 몇 시야? 아니, 시간이 벌써? 빨리 가야지. 먹어야 힘난다네. 이건 여기다가. 아이고, 배가 아프니 고프니? 가만, 내가 아침밥을 못 먹었댔지. 그럼 이 김밥은 여기가 마저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는데. 어서 먹어라. 이거 급히 먹어서 체했나? 아니, 형 아프나? 아니야, 일 없어. 난다. 여거, 정말 이롭니? 예. 먼저 가. 알겠어. 성희야! 오빠, 경기가 어떻게 되니? 우리가 이겼지 뭐. 아빠, 난 아우의 허신줄 경기에 참가해. 아이고 무겁다. 오빠 많이들 싸웠구나. 그저 많이 먹어야 힘난다니까. 덕무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아이고, 배가 아프구나. 오빠 어디 아프나? 성인어머. 가. 오빠 같이 가자. 아니, 난 실컷 먹고 왔어. 빨리 가라. 오빤 좀 갔다 올 데가 있어서. 인차 올 테니까 먼저 가. 빨리 와야 해. 인차 가. 아이고, 배가 점점 더 꼬이는데. 아이고. 오래 기다리니? 정말 맛있는 게 많구나. 자야. 아니, 열이 달려게 나오는 김밥 같다야. 정말.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다 같이 먹으라고. 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나도. 덕모 오빠는 정말 거급 요리사 같다야. 정말 그래. 우리 오빠 야영 갔을 때 요리 경연에서 1등했어. 우리 선생님한테도 드리자. 그럼 너희 오빠가 만든 김밥을 드리는 게 어때? 그게 좋겠어. 여기선 김밥이 최고야. 그래. 그럼 어머니, 나 배가 아니, 혁이야, 너 왜 그러니? 배가 막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자, 여기 누워라. 아니,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게 없니? 잘못 먹긴요.
아까 집에서 나올 때 김밥을 먹은 것밖에. 김밥? 그런데 왜 그럴까? 소고기랑 그리고 홍당무랑 넣고 그리고 성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도 엿댔어요. 뭐? 소고기와 시금치? 내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게. 혁이야, 너 제정신이냐? 소고기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독작용을 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예? 생명이요? 그래. 아니 그럼 성이가? 맛있다. 야단났구나. 혁이야, 우선 너부터 약을 먹자. 알뜰 살뜰 숭숭 그려 만들었는데 아이쿠 군을 날 줄 생각 못했니. 몰랐지 꼬마요리사 가라야 그와 움껏해 나는 술. 몰랐지 꼬마요리사 가라야 그와 움껏해 나는 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그건 허신술이야. 난 우정 쓰러졌댔어. 그런 걸 난 네가 김밥 때문에 쓰러진 줄 알았댔구나. 선생님이 제때 대줘서 우린 안 먹었댔어. 성이야, 이 오빠가 김밥을 맛있게 해준다는 노릇이 그만. 오빠 요리사가 되겠다면서 그것도 몰랐나? 혁이야, 이젠 아프지 않니? 너무 놀라 뛰어다녔더니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까 약을 먹었으니 이젠 일 없을 게다. 네. 김밥을 많이 먹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혁이야,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는데 소고기와 시금치도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하나란다. 왜냐면 시금치에는 식나산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광물질이 많은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엔 생명까지 위험하거든. 엄마, 그럼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니? 시금치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비타민 암세로 불리우는데 그저 시금치를 소고기하고 함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잘 알고 먹어야겠군요. 그럼 오늘 서동이 일어나긴 했어도 너희들이 참 좋은 걸 배웠구나. 예. 가지가지 요리가 식탁위에도 무화나 별것 많고도 많아. 알았지 꼬마 요리사 가라야 그와 움껏해 나는 술. 알았지 꼬마 요리사 가라야 그와 움껏해 나는 술. 제가 그 이화여대 학부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 동아리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탈북 학생들한테 이 만화영화 한번 보라 그러고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써준 겁니다. 남자가 요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남자 요리 안 한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식용으로 그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먹을 수 있게 된 건가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먹으면 안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선이나 뭐 그런 거는 이 한국 만화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학생들이 말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의사로 나오잖아요. 저것도 좀 약간 그 보통은 만화 영화에서는 엄마는 집안 살림을 하는 거로 나왔었는데 저것도 좀 달라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만화 영화의 그 주요 내용이 시금치하고 소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시금치하고 소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그런 정도의 영양이 있으려면 시금치를 하루에 1kg씩 매일 뭐 한 달 정도를 먹으면 그런 영향이 나타날 거다.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아마 그 상식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탈북한 친구들은 자기가 있었을 때 만화 영화랑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거 전달드리는 거로 저는 끝낼 겁니다. 이 질문 받으면 못 끝날 것 같아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